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니까 두 분도 더 바빠지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열 하루 남았습니다. 조금 더 고생하시고요. 자, 그럼 공통질문, 초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누굽니까? 예, 민주당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 공영훈 후보입니다. 떴어요? 떴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공영훈 후보는 이제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데 이분이 사실 현대차에서 그 대관 홍보 업무를 주로 하시던 임원입니다. 그 대관이라고 하면 이제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홍보라고 하면 언론 기사들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언론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임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럼 실물 경제를 정말 잘 아는 분인가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쳐지는데 이번에 그 부동산 논란으로 그 부동산과 실물 경제를 아주 잘 아는 분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성수동 그 3표 레미콘 공장이 이전된다는 그 이전 협약이 발표되기 4개월 전에 그 지역의 토지와 다가구 주택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에 공군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22살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은 지금 30억대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영훈 후보가 실물 경제는 아주 잘 아는 분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다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박탈감을 줬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구라고 하는 그 화성을 해서 유권자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떴다기보다 곤혹스러워졌는데 떴다고 추켜 세우시는군요. 그죠? 아니 뭐 인지도가 올라갔죠. 뭐 사실 공영훈 후보, 양문석 후보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 이어져서 민주당으로서도 좀 곤혹스럽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다만 공영훈 후보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3표 레미컨의 이제 부지와 관련해서는 그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는 뭐 된다 안 된다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매입을 했던 거지 뭔가 내부 정보를 미리 뭐 습득을 했다거나 알아서 했다는 건 뭐 꿰맞추기식 뭐 정치 공세다 이런 주장 내놓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이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 입장입니다. 예. 자,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아무래도 정말 정치가 변수가 많다라고 해도 전 김종민 의원이 압도적으로 뜬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의 김종민. 예. 예. 사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았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게 저번 주 토요일 날 밤에 이영선 후보를 전격적으로 낙마시켰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행을 하면서 그 반사이익을 온전히 받고 있어서요. 그러네요. 당선권에 상당히 근접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전략으로 다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접 지역인 세종 의뢰 강준현 민주당 후보에게도 우리 선거 연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하기도 해서 정치는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구나 이런 걸 보여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나 뭐 개혁신당 이런 쪽의 그 지역구 후보 가운데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사실 당선을 낙관하기에는 좀 미지수고 물음표가 쳐지고 제3지대에서 조국혁신당은 아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으니까 논외로 했을 때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가 정말 당선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3지대에 사실상 이념과 가치를 갖고 당선되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에게 호소해서 당선되는 것이냐 그거죠.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중정과는. 어쨌든 참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금주의 진임. 제가 봤을 때는 그 세종갑 지역구는요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도 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최종적으로 뜬 인물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에 대해서 세종 지역에서 굉장히 실망감, 허탈감, 분노하는 여론이 있다고 들었고 그런데 이제 김종민 후보는 지금 그 한 유튜브에 나가서 사실상 민주당에 사과하다시피 뭐 한 3분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민주당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에 대한 지역의 분노 여론을 같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끝까지 봐야죠.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예, 그 경기 안산갑의 민주당 양문석 후보입니다. 네, 아까 뭐 저도 언급했어요. 예, 네. 양문석 후보는 이거는 떴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이미 이제 수박, 바퀴벌레 등등의 망언으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런데 이번에 그 20대 딸의 이름으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그 21억 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그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까지 가서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는데 뭐 사업자로 대출받았다고 하고 예. 자영업자로 대출 받아놓고 본인은 또 해외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하고 그런 과정들이 드러났는데 양문석 후보는 지금 사퇴도 안 한다는 입장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주에 진 인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도 편법 대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게 그냥 편법인지 네. 아니면 불법인지 그렇죠. 이게 지금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내부 감찰을 하는 거고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를 살피겠다는 것이고 이 새마을금고에서는 처음에는 그 당시에 뭐 LTV 규제 비율은 없었고 사업자로 등록되면 이 대출의 한도는 없었기 때문에 대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 사업자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니까요. 그 20대 딸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고 금융당국에서도 보겠다고 했으니까 예.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더 명쾌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된 세종시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 아예 후보 자격 박탈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특히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좀 뭔가 조치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일단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당을 기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하고 당에서 스크린을 할 때는 마치 두 채밖에 없는 것처럼 맞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선관위에 등록하는 건 이건 완전히 정말 어나더 레벨인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들통이 나면 이건 선거법으로 기소가 되고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야 당의 입장에서는 실토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후보를 민주당이 얼굴로 당연히 낼 수가 없었던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이고 양문석 후보는 이 사안은 아마 본인이 이제 편법이란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정말 불법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명쾌하게 드러난다면 저는 어떤 조치든 좀 열어놓고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그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는 민주당도 속은 케이스입니다. 예. 그런데 양문석 후보는 그럼 속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20대 딸이 채무가 11억 원이나 있고 5년간 그 납세 내역 이런 거 보면 세금 낸 게 거의 없는데 민주당은 검증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상대 당은 보면은 바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왜 검증하지 않았는지, 그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처럼 뭔가 이상한 것이 짚혔지만 그냥 덮고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당에서 스크린을 하고요. 이제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면 뭐 이수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채를 갖고 계시고 85억 원 정도가 되시던데 1가구 2주택은 기본적으로 투기의 성격이 좀 밑에 전제가 돼 있다고 봐서 이걸 취득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내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 부분 1주택의 경우는 뭐 대출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안 본다. 그것을 저는 국민의힘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예. 이거는 여력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전국에 200명이 넘는 후보를 내면서 스크린하는 데는 한계가 알겠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고 장진영 후보 투기 의혹도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새마을금고 금융당국에서의 그 들여다보는 결과에 따라 이건 조치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보고요. 자,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네, 아무래도 이종섭 전 장관을 예. 좀 꼽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국방 산업에 있어서 호주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있는 이 호주 대사는 1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종섭 전 장관 사표 제출했을 때도 외교부 장관한테 냈습니다. 바로 전직 장관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아기가 안 맞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인사에 있어서도.
근데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국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서 10여일 만에 그냥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철회했을까? 총선 앞두고 버티다가 국민 네. 눈치에 보다가 눈치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봤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만한 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프레임이 너무 강고해지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건의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떳떳하게 드러낼 사안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사안인 어떤 셈이죠. 뭐 즉각 귀국하고 즉각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즉각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권에 총선을 앞두고 대단히 큰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자책골이다. 대통령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명, 출국 금지, 그다음 출국 금지 해제, 그다음 출국, 그다음 입국, 그다음 사퇴. 네. 이 모든 과정이 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이 보수 언론은 사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이종섭 전 대사는 스스로 사퇴를 하시면서요. 그 군인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지금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본인이 나갈 때도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들어와서 조사를 자청을 했고 그저께죠. 방산 공관장 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공수처에서 부르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계속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으려는 방법은 그럼 호주 대사를 그만두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답게 내가 뭔가 조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어쨌든 전체적인 결과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 국민 여론과 민의에 대한 응답성을 보여준 결과죠. 속도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귀국하게 했고 국민들께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시니까 사퇴를 건의해서 사퇴를 하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어쨌든 응답성 있게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박탈감을 주고 있는 공영훈 후보, 양문석 후보 이런 후보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응답성이 있는지는 투표일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응답성이라는 단어가 과연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문제될 거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적임자를 낙점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말 군인 정신을 보여주려면요. 본인이 군의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군인 장병이 사망했으면 어떻게든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처음에는 결재 서류에 사인했겠죠. 그런데 그걸 왜 하루아침에 번복합니까? 이게 군인 정신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논리가 지금 송영훈 변호사가 언급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응답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정부 여당의 실책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낮은 자세로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그것도 전제가 돼 있긴 하군요. 어느 네, 정도. 그런데 집권 여당의 슬로건이 그냥 묻고 읍소 전략이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하니까 게다가 송 변호사는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시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의 캐치프레이즈 제1번 구호가 뭔지 민주당은 뭐 기본이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1번 구호는 뭡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합니다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 그렇죠. 정책 실천. 먼 미래를 향한 어떤 장밋빛 약속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실행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공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실행력을 갖고 있으면서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되면은 정말 완벽한 실행력을 갖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정말 빠른 속도로 알겠습니다. 실천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총선의 대립구도입니다. 이게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정부 여당이니까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뭐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슬로건은 거의 이제 못 살겠다 심판하자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여러 슬로건 뭐 이런 검토를 할 때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자유당 시절에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에 착착 감기면서 명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 심도 깊게 논의가 되진 않았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여론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캐치프레이즈라는 것도요.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 그런 슬로건을 낸 것 같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지금 합니다. 근데 많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그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요. 별로 못 살겠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쎄 못 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일주일에 재판 3번씩 받으러 다니느라 못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전 토론을 할 때는 좀 말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일단 그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많은 부동산 보유 하나하나 따져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고위공직자 재산 증식했을 때 막 100억 원씩 늘고 이런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요. 못 살겠다에 대해서 이제 꼬리를 잡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합니다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 네, 지금 합니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권 여당의 슬로건으로서는 상당히 좀 한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하다. 벌써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집권 3년 차예요. 그리고 뭐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걸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부분 일단 여야 공히 대선 공약이었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색깔이 있는 집권 여당의 공약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하고요. 원래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을 때 헌재에서 이게 제동에 걸리면서 그러니까요. 수도로 옮기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또 위헌 문제도 있고 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집권 여당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나. 대통령이 아니라는 현실인식 보냈다고 유권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대파 사건 때문에요. 그런데 이수정 후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한 뿌리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의 인식으로는 저는 국민들 마음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니다. 왜 여태 안 했느냐? 왜 물가 얘기 제대로 못 하느냐? 말해보시죠. 일단 물가는요. 늘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지금 물가 안정자금도 풀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납품 단가 지원금이라든가 뭐 대형마트 할인 지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한 2, 3주 전부터는 조금씩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체감을 못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 2주 정도 더 기다려 보시면은 더 안정되는 것이 이제 피부에도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할 말이 많습니다. 왜 집행 권력만 갖고 있었지 국회의석 그렇습니다. 입법 권력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 다수당 180석을 가지고 있는 그 민주당에 가로막혀서 하지 못한 것들이 많죠. 오히려 국회 세종 이전만 해도 지금 국회법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반대 해석하면은 그 본원은 그대로 서울에 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국회법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은 180석 가지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왜 안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각종 이제 여야의 선거 구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양당이 거기에 대한 비판까지 들어봤고 금주에 또 화제가 됐던 거는 이 양쪽 수장들의 이 설화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X가치 정치라고 해서 논란이고 이재명 대표는 쉐쉐했다는 때문에 한마디씩 해명해 보시죠. X가치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니까 톤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죠. 강아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고 강아지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잘못했죠. 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는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나 뭐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공공연히 탄핵을 얘기하고 뭐 한동훈 특검법 이런 걸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사적 복수에 가까운 이야기를 늘어놓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정치가 지양해야 될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높아지려면 결국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방탄복 그러니까 방탄, 탄핵, 복수 이런 거에만 몰두하려고 하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대거 힘을 얻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쉐쉐. 쉐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럼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쉐쉐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쨌든 등거리 외교를 좀 하자. 명징하게 입장을 드러내는 순간 어쨌든 대중국 외교 이런 그 지표 같은 게 하락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가 어떤 외교 노선에 있어서 너무 명징한 이런 입장을 특히 한국과를 이렇게 손을 드는 듯한 입장을 내서 그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아까 민주당이 의회 권력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180석 가졌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 유권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발목 잡기만 했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럼 대통령이 야당 대표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입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센 발언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센 발언이 오히려 부작용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입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1시 31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정현정 씨. 네, 서울 시내는 오늘 집회가 많습니다. 미리 도로 정보 확인하시고 이동 계획 세우셔야겠는데요. 먼저 오후 4시에 숭례문에서 태평교차로 앞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 관계로 세종대로 광화문 쪽으로 태평교차로 부근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반대 방면 차로를 나누어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부터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밤 11시까지 광화문 앞 세종대로가 전면 통제되고요. 효자로와 세문안로, 사직로 등 일대 도로들이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곡로와 무교로, 주한 미국 대사관 부근 도로가 조금 전 오후 1시부터 일부 통제 중입니다. 이 구간 버스도 임시 우회하는 만큼 오늘은 출발 전에 미리 도로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향으로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단까지 사고로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도 오늘 혼잡한 편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덕소산패에서 남행조금소 사이 막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종 부근 1차로와 2차로가 승용차 관련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송영훈 변호사. 예,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전 검사죠. 이분이 그 남편의 고액 수임 정관예우에 관해서 내 남편이 정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억을 벌었어야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 이 코너에 출연하면서 소개해드렸고 들었던 모든 말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저버렸고요. 이분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이렇게 고액 수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들으면은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60억을 벌었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조국 대표의 대응이 더 문제죠. 작년 6월에만 해도 그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뭐 수임 계약서도 아예 안 쓰고 전화별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고액 수임하는 것도 전관 비리라고 본인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2014년에 안대희 전 대법관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때 5개월간 16억 원의 수임료가 논란이 돼서 결국엔 자진 사퇴를 했는데 당시에 조국 대표는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를 모르고 추천했던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이 정관예우는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본인이 10년 전에 말했던 것처럼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 모르고 추천한 본인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장윤미 변호사가 조국 혁신당이 아니지만 네, 전 아닙니다. 언급하실 그 내용 없죠? 아니, 저는 만약에 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만 이분이 블랙벨트라는 걸 검사장일 때 이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건 뭐 수행 경험입니다만 제가 이제 성범죄자 피해자를 대리했을 때 한 여성 검사님이 엄청 이 사건 비단 이분이 이 사건에만 이렇게 집중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려고 그리고 기소 방향으로 굉장히 잘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블루벨트를 성범죄자와 관련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내부에서 평가를 받고 이게 객관적으로 잘 진단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벨트는 기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도 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듯이 어려운 상황인데 뭐 코인 이런 건 또 낯선 분야기도 하거든요. 법조계에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변호사 시장에 나왔을 때 좀 의뢰인들 판단을 받는데 좀 유리했던 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검사장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 문제의식에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지금 문제 삼은 박은정 후보의 정관예우라면 160억 발언은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요. 그동안에 정관예우가 관직 임명 때 논란이 됐던 사람들도 대체로 수십억 단위거든요. 어디서 갑자기 160억이 떠올랐는지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이 말을 내뱉어 놓고 아이고 내가 엄청 실수했구나라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뭐 한 건당 5천에서 뭐 1억, 그러니까 검사장은 뭐 얼마를 받고 유효 기간이 얼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법조계에는 왜냐하면 그게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5천에서 1억을 받고 160건을 수임했으니까 곱하기 1억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죠. 아이고, 네. 참. 자. 금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정은미 변호사. 저는 이수정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사람. 이게 대단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유세 지원 갔을 때 했던 발언인데 이게 젊은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요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 기사를 찾아봐도 그렇고 예. 각종 커뮤니티에 그런데 우리한테 베풀러 나왔냐 이런 선민의식이 어딨냐 우리가 그러면 굳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을 우리가 나오라고 한 거냐 뭐 이런 대단히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자세이자 생각인 것인데 왜 여러 말을 하다 보면 자기의 정말 생각과 이 좀 성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단히 부족한 정치인의 면모를 또 한 번 저는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 출마한 이수정 후보 강남 지역에 집이 여러 채 이런 보도들이 나온 이후라서 더더욱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입니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 수채를 갖고 계시면서 자산 내역을 따져봤더니 85억 원이나 되니까 이게 또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죠. 성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없어요. 깨끗하게 일군 부라고 하면은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딸을 통해서 편법과 불법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연끌을 해가지고 서초구 잠원동 그러니까 강남의 그 4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에 출마해놓고 안산 자기 지역구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다 이렇게까지 자기 지역구까지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깨끗하게 일군 부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친 김에 제가 아까 박은정 후보 160억 어이가 없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 발언도 사실 선거 전략상으로도 어이가 없는 발언이에요. 어느 지역에 자기네 당 후보를 출마시켜놓고 이분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인데 여기 와서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이고 그렇죠.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죠. 계속 좀 입조심들 좀 하시라고 하세요. 내친 김에 두 분 이 남은 10하루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제 나올 수 있는 입조심, 설화 이게 이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면 남은 기간 중에 가장 참 우려된다거나 신경 쓰이는 변수라고 할까? 뭐가 지금 있으세요? 우리 성 변호사님은. 원래 이제 선거에서 그 선거 임박한 기간에 전통적으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요. 말, 발, 돈이죠. 말, 발, 돈. 말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설화. 아실 거고요. 이제 발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재판을 나갈 것인가. 이번 주에는 나가긴 했는데요. 그 전주에는 또 2번을 불출석했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 이재명 대표 같은 당 대표급의 발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거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돈인데 지금 이제 한창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대단히 논란을 빚을 만한 그런 후보들이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여부 그리고 재산에 관해서 그 불법 논란이 빚어지는 후보들을 어떻게 단호하게 조치하는가 이런 것들이 남은 기간 향방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변수라는 건 이제 말
그러니까 실언을 제일 많이 꼽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인 변수는 저는 의대 정원 문제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2,000명 그냥 밀어붙일 기세인 것 같아요. 일단 의대에 어떤 대학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후폭풍도 있거든요. 사회에서 뭐 N수하겠다, 반수하겠다, 재수하겠다. 이미 대학별 인원까지 일단 정부는 그렇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처음에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이게 2,000명이 과연 정답인가에 이제 물음표가 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이 중간 지점을 못 만드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섰을 때 그냥 협의체를 만든다 해서 끝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출로를 충분히 열어줘야만 하고 줄 수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든 의대 정원을 좀 건드려줬어야 이게 좀 물꼬를 틀 수 있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정말 서로 꿈쩍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오히려 강성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예. 이분 일성을 들어봤더니 500명, 1,000명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고 환자들이고 그 가족분들이신 건데 이걸 그냥 11일 동안 계속 놔둘 것인지 이제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번 좀 본격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지금 의대 정원, 의정 갈등 요 문제 총선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는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 의사단체들 사이에 일절 대화조차 없었는데 뭔가 좀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긴 밝힌 건데 전혀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그래도 그 의교협의 요청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방문을 함으로써 만나긴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였고요. 그리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어떻게든 그 대화를 성사시켜서 대화하겠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성역이 없어야 되겠죠. 다 제한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유의미한 대화가 될 것이고 또 국민들께 결과물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덧붙이자면은 지금 비공식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경로로 그 대화에 관한 어떤 그 이야기나 모색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사단체들도 여러 나누어져 있단 그렇더라고요. 말이에요. 현재 의사협회도 개업이 중심이긴 한데 거기에 뭐 전부 다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 대형 병원의 그 전임 그 의사들을 하고 지금 일제히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하고 그리고 의대생들하고 다 조금씩 입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은 기간 사이에 전격적으로 며칠 사이에 그쪽에서 전부 의견 통일이 돼가지고 뭐 예컨대 2,000명이 아니니까 뭐 1,000명이다, 1,100명이다, 전격 타협 이게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가능하지 상황이죠.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의사협회 관계자들 만났을 때도 의사협회에서 다음 날 바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알맹이가 없고 공허했다고요. 이 대화 자체가. 왜냐하면 협의체라는 건 사실 계속 대화는 해왔던 게 있었으니까요. 그 연결되는 선은 있었던 것인데 정말 물꼬를 틀 수밖에 없는 거는 1,004명까지 의사협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OECD 다른 국가들 그리고 뭐 국민 수 대비 뭐 의사 수 적정선을 뭐 산정해 봤을 때 1,004명의 증언이 뭐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의사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정부가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선회할 것인가 거의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일단 대통령이 육성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예. 지금 간호법 제정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권에서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사안을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법은 받았어야죠. 간호사들의 어떤 업무 영역을 좀 넓혀주고 좀 의료 현장에서 영향을 조금 더 주는 방향이 있는데 이걸 다시 그럼 만들겠다. 지금 의료 현장에 혼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좀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대 정원 문제는 앞선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히나 국민 여론의 응답성에 맞게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의사단체에 한 가지 좀 뭐랄까 고언이랄까요? 드리면은 지금 물론 그 임현택 신임 그 대한의협회장 당선자께서
뭐 당선된 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의 어떤 그 강경한 메시지들을 하루아침에 또 선회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10분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뭐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든가 혹은 또 뭐 환자들을 통해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든가 그렇게 해서 뭐 20, 30석을 좌우할 수 있다. 예, 이런 예. 식으로 마치 어떤 힘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워딩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또 의사단체가 오만하구나. 또 자기 직역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어쨌든 정치의 영역에 들어선 것이고 공론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워딩과 어떤 그 태도를 보여야지 예. 오히려 그렇게 고압적이고 강고한 태도만 보였을 때는 일단 정부나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고 동의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좀 대승적으로 지혜를 모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정치의 영역, 공론장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엄격하게 현실적으로 봐서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화를 보인 적이 없어요. 2,000명 증원은 최저선이다.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 하에서 대화하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의사단체 쪽에서는 뭐 오히려 줄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뭐 대학 그 교수협의회 측에서 그나마 조금 대화하자라고 하는 데에서도 먼저 2,000명은 절대 변경 불가다라는 입장은 좀 바꿔야 대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부가 일단 2,000명 철회해야 대화가 된다. 정부는 2,000명 지켜야 대화가 된다. 이러니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명이라는 것은 사실 안철수 대표도 이야기를 했던데 안철수 의원도요. 지금 다 의대생들이 휴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년을 일단 날리는 건데 예. 2,000명이 또 들어와요. 신입생. 그럼 같이 교육을 받는데 그럴 여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군의관으로 가고 하면 여파로 약간 도미노식으로 이 의료 현장이 더 혼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턴들도 지금 못 받거든요. 못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자당에서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2,000명에 대해서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는 건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정답은 아닌 겁니다. 어떻게든 그 숫자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조율할 생각이 어쨌든 뭐 물밑 대화가 있다고 말씀 주셨지만 지금으로선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과연 총선 전까지 10여일을 이 상태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집권 여당한테 엄청 부담이 되는 이슈인 것도 사실이 돼버려서요. 처음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뜨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 양상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을 또 한번 시험하는, 왜냐하면 본인이 또 이종석 전 장관 건의했다고도 했으니까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눈여겨볼 점은 국민의힘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분들께서 그 응답성 있게 결론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안철수 의원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당의 사선 중진이죠. 장관까지 아닌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그 2,000명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우리 뭐 이종섭 대사라든가 그런 앞선 이슈들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은 국민의힘이 국정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응답성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대 정원 문제도 대화의 장은 국민의힘이 마련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그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워딩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요. 그 언어가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을 한번 공언을 한 이상 이것이 어떤 정말 최종적인 합의이기 이전에는 그것을 쉽게 바꾸거나 거둘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면은 그것은 국정의 연속성의 문제가 되니까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대화를 주도하고 국민 여론에 응답을 하고 결국에는 그 결론도 올바르게 내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밑 대화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뭐 몇 명으로 의사들과 정부가 뭐 완전 타결했습니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기대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네, 저도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 바람직하다. 생명권이 달려 있거든요. 네. 실제로 뭐 90대 노인분이 병원을 못 찾아서 거부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뉴스, 아이가 치료를 제때 못 받았다는 게 지금 내 주변의 이웃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물꼬가 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저도 문제로. 저 사실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는 늘려야 하고라는 그런 그 주장과 그런 방송을 저도 여러 차례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늘리겠다고 하고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한 번도 정부는 의사를 이긴 적이 없다. 뭐 이런 발언들 나오고 그럴 때 진짜 의사단체들 오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참 계속 이게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또 여기서 대폭 물러서 갖고 완전히 또 의사들한테 굴복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네, 그걸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직역이 어느 전문직이 자기들 스스로 정원을 통제하고 결정하느냐라는 그러니까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고집부리다가 그 파국 사태가 장기화돼서도 안 되고 참 어려운 과제예요. 너무 어려운 것 정부 같습니다. 입장에서도 어렵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관리해야죠. 그게 어떤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포기한 거를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끝까지 상황 관리를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해서 이 의료 개혁이 완수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뭐 부가세 인하 카드도 꺼내고 각종 부담금 감면 카드도 꺼내고 뭐 이런 등등 정책 공약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먹힌다고 보세요. 야당에서 보시기 어때요? 아니면 그 공약들에 좀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종시 옮기는 문제로 충청권 유권자들 지지세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용수철의 스프링이 이미 끊어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안 튀어 올라온다. 예, 왜냐하면 너무 임박해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 분원 개정안이 논의됐던 거는 사실 헌재 결정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국가의 핵심적인 권력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재지가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다. 그게 서울이다. 그때 두 가지를 대통령이 있는 곳 그리고 예. 국회를 이야기했기 맞아요, 때문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별로 안 먹힐 거라는데요, 정책이. 글쎄요. 민주당이 혹시라도 그러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정말 그 국민들의 고통,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세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주 전부터 정말 정부와 여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체감이 안 되신 분들께서도 한 1, 2주 정도면은 더 피부에 와닿게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함께 좀 대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예. 들면은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가격이 올랐을 때 대응하기가 참 힘든데 그러면은 사과는 수입을 허용할 건가? 그러면 만약에 수입을 허용하면은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고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수입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면 그런 경우에 가격 안정의 대안은 뭔가? 알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좀 토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열하루 일주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어떤 또 극적 변화들이 생길지 또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함께 듣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